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3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그 중에 여러분들 근대 의식의 확대와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57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언론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자,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에 창간이 되었던 한성순보입니다. 자, 방문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행을 하였는데 정부가 간행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흘에 한 번씩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의 주 내용은 개화 정책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의 정세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여러분들 함성선보에 연관 있는 인물이 갑신정변과 연계되어서 폐간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성주보라는 이름으로 재발간이 되는데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보의 성격을 띠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지는 무슨 신문이냐? 1896년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에서 만들어진 독립신문,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간지이자 민간신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글판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내의 정세를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영문판은 왜 가능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돌아가는 즉 우리나라의 사정을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관행을 했겠죠. 역시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바로 민권의식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역시 독립신문도 폐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4년 양기탁 등이 운영하면서 영국인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내세웠던 대한매일신보가 창간이 됩니다. 왜 양기탁을 발행인으로 내세웠을까요? 그것은 이미 1904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침략을 노골적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언론도 통제했겠죠. 자, 그런데 영국인이 발행하는 이런 하나의 신문은 일본도 함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와 영국은 아주 정말 외교적으로 두터운 관계였어요. 영일동맹을 막 체결하면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이 영국 정부에 들어가면 머리 아프죠. 또 영국인들은 또 언론에 대한 중요성, 언론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조금 이게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본의 국권 침탈의 과정과 그리고 친일 정부를 그냥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의병투쟁을 갖다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론이 역시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론의 이런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대한매일신보만큼 중요한 신문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그런 출제되는 그런 빈도가 높은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녀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던 제국신문, 그래서 한글판입니다. 물론 이런 한글판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당시 이런 하나의 상류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던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되었습니다. 특히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1904년에 도안회가 흑무지 개헌권을 요구할 때 반대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언론의 이 발달할 과정을 결국 1907년 신문지법이라고 결국 탄압을 하죠. 신문지법입니다. 자, 이 신문들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이 종교기관에서 발행했던 기관지적 성격을 띠는 이런 신문도 있었어요. 특히 천도교 기관지에서는 만세보가, 그 다음에 천주교 기관지로 경향신문이 발간되기도 했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분들 사진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한성순보구나. 이게 한성순보라는 건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구나. 여러분들 이쪽에 한글로 된 한글판이 있고, 그리고 영어로 된 영문판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한민신보. 여러분들 여기 배대일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는 거, 요즘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녀자를 주 대상으로 삼았던 순 한글로 쓰여진 제국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한글신문의 거부감을 느꼈던 기존 지식인들에게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 황성신문, 특히 여러분들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언론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당시 국학, 국어와 국사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민족의식을 일깨워줘야 돼요. 애국심을 강조해야 됩니다. 일종의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역사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학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애국 계몽 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몽 사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당시 여러분들 이렇게 신채호 선생이 쓴 독사신문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 서술해야 한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집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국가의 종족을 골라 이를 주제로 삼은 후 그 정치, 실업, 무공, 습속, 외교 등을 서술해야 역사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애국의 흥망성쇠를 서술해야 된다. 결국 무지한 민중 일깨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바로 월남의 만국사, 월남의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이 독립하는 이야기, 미국의 독립사, 그리고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하나의 이 통일했을까라고 하는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런 내용들을 저술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전이나 또는 을지문덕전을 저술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영웅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하였죠.
신채호 선생과 더불어서 당대 또 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박의식 선생은 동명왕실기라든가 또는 천계소문전, 즉 연계소문전이죠. 이것을 저술했고, 그리고 역사문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똑같죠. 바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여러분들 국어 연구도 되게 활발했어요. 특히 가보개혁 이후에 한글 사용이 되게 확대가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독립협회의 독립신문, 그리고 여러분들 제국신문 같은 한글신문이 발행이 되죠. 뭐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한글의 문법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과 그 다음에 지석용 선생 같은 분이 바로 여러분들 이런 한글의 문법을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주시경 선생은 국어문법이라는 책으로 편찬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런 이 국사와 국어는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것을 통해서 민족의식 고취하고 결국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넘겨볼까요? 문학과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문학과 예술도 역시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소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하겠죠. 특히 문학에 있어서도 언문일치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말과 글이 같아요. 그리고 외국의 문학을 많이 여러분들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신체시 신소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신체시와 신소설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그런 하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이전의 고전 문학과 그리고 이 이후의 근대 문학의 중간 단계. 그래서 신소설로는 이인직의 혈의는, 안국선의 금수 A로, 이해조의 자유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체시로서는 뭐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천암선. 물론 나중에 1920년대 변절에서 문제가 되지만 천암선 같은 사람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체시를 저술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학과 또 역시 예술에서도 역시 근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 여러분들 창가가 유행을 합니다. 자, 서양의 악곡에 우리나라의 가사가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 사랑하세라고 하는 애곡하는 애곡가. 자, 공부를 갖다가 강조하는 권학가, 그리고 학도가 등이 여러분들 불리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극은 창국이 되게 유행을 해요. 이제 한 사람의 하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극이죠. 연극. 그래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기관으로, 특히 원각사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요 건물은 좀 꼭 좀 공연장이죠. 공연장은 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의외로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신국인, 은색의 치악산 등이 공연되기도 했고, 그리고 서양식의 화법, 특히 유화죠. 유화. 여기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유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을 힘들어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 이제 문학과 예술 역시 계몽적인 모습이 강하다. 근대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다. 그리고 민족의식과 관련이 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종교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민족은 종교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교, 이런 하나의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하나의 신도를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이런 하나의 그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갈등과 대립이 심하지는 않죠. 이제 요즘 여러분들 이 기독교, 특히 구구적 성향이 강한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줘요. 자, 2020년에 이 9월의 모습 보면 좀 안타깝죠. 자, 여러분들 천주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렇게 소개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건 우리 스스로 바로 18세기경에 믿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천주교가 이 공인이 프랑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선교의 자유 인정으로 인해서 수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자, 평등의식, 신분 간의 평등, 양성 간의 평등을 가져다주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개신교입니다. 자, 미국 수교 이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되고, 뭐 신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서양의 의술을 전해주기도 하고, 역시 평등의식을 널리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손병희 선생이 이렇게 바꿨는데, 자, 특히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다. 그리고 역시 민족의식이 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교는 만해 한영원 선생이 불교의 자주성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특히 일본의 통감부에서 이 우리나라 불교를 많이 통제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통감부의 불교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이 한영원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교를 갖다가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화 시키려고 했던 바로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던 박원실 선생. 이분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유교의 옛날에 쉽게 말하면 초기 유교의 모습이죠. 더불어 사는 대동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옛날의 유교를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교 구신론. 그 다음에 오기오 나철에 의해서 이루어진 당군항검을 신앙화해서 만들어진 대종교. 아무래도 이런 각종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하나의 종교는 조금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분들 수능이라든가 한국사 인증시험에서는 이렇게 종교를 자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출제해도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잘못 출제했다가는 여러분들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요걸 그냥 한 바가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 뭐 학교 내 시험은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날 그 종교가 좀 있어도 교세가 약하고 세력이 약하고 그리고 민족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라고 하면 출제에도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대종교가 가장 좋을 겁니다. 당군항검을 신앙화했다. 민족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일제시대 여러분들 이 만주에서 중강단이 결성이 돼서 이 중강단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북로군정서군에 많은 수가 참여하였고 이런 북로군정서군은 우리 일제시대 가장 대표적인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청산리 대첩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무슨 회원들이에요? 대종교 회원들이에요. 시험에 내도 하등의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시험에서 그래도 여러분도 종교 문제가 나오면 대종교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대종교 내면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해외로 떠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외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로 간 곳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도, 연해주, 흔히 만주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일부는 미주로 갑니다. 특히 화이로 가죠. 화이로 왜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탕수수 농장에 농업 이민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장시간의 노동과 끊임없는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끝까지 힘들게 버티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그 작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부를 무엇을 한가? 독립운동 기금으로 내놓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특히 화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화이의 그러나 이주민들의 기금을 모아서 사실은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과 화이,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인하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도는 사실 뭐 1860년대 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주하죠. 그 전에도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1860년대 생계 목적으로 많이 이주를 하죠. 그래서 농경지를 많이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안촌, 그래서 남만주 삼원부 그 독립운동 기지.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경학사, 부민당, 서로금정서, 신흥무관학교까지 정말 이런 하나의 한국인 마을, 한국인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연해주는 뭐 여러분들 러시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민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죠. 그래서 결국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근거지도 마련이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937년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믿지 못한 거죠. 혹시 제2의 러일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한국인들이 일본 편에 설 수 있다. 일본 편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정말 이 영역을 뭐라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으로 이주가 이루어진 연해주의 그런 하나의 교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고려인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그런 하나의 선조들이 이주해서 오늘날 정착해서 지금도 그런 하나의 수십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뭐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또 머리를 아파하게 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일제시대로 들어갑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렸을까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우리는 그 정책에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 그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